지구상에서 가장 차가운 곳 북극이 역설적으로 가장 뜨거운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차가운 곳이지만 뜨거운 곳인 셈이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이 북극입니다. 왜 지금 전 세계 강대국들이 이 얼어붙은 땅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걸까요? 이 거대한 얼음 아래 숨겨진 가치는 대체 무엇이고 이 치열한 경쟁이 우리에겐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그런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죠. 특히 오늘은 이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극의 거의 모든 것을 건 러시아, 그리고 그 판에 뛰어든 중국, 또 이걸 필사적으로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 이 세 축을 중심으로 판세를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러시아네요. 최근 북극에서의 움직임이 정말 공격적이에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6척의 핵 추진 쇄빙선을 가지고 있는데 7척을 더 만들겠다. 대규모 해상훈련에 최신 쇄빙 군함까지 배치한다고 하더군요. 이건 뭐 거의 국가의 미래를 걸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의 투자인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북극의 진심인 걸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북극은 러시아에게 지정학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모두 걸려있는 전략적 탈출구이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탈출구요. 네. 과거 소련 시절엔 아시다시피 경제난 때문에 북극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경제가 회복되면서 그때 확보한 투자금을 북극 개발에 그야말로 쏟아붓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럼 그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다가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군요. 뭔가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2017년에 야말 LNG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상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그게 기폭제가 됐죠. 야말 LNG요? 네, 여기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유럽이랑 아시아로 실어날라야 하잖아요. 아주 현실적인 과제가 생긴 거죠. 자연스럽게 북극 항로를 뚫고 그 길을 다닐 LNG 운반선이나 환적 터미널 같은 인프라를 까는 게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가 된 겁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최근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오히려 러시아를 북극으로 더 밀어붙이는 그런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다른 문이 닫히면 닫힐수록 북극이라는 자신들만의 활로에 더 집착하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이런 집착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얼지 않는 항구, 즉 부동항에 대한 갈망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생각해보니 러시아의 거의 모든 대외 정책이 결국 바다로 나가는 출구를 찾는 과정이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지도만 보면 해안선이 엄청나게 긴데도 말이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항구가 겨울이 되면 그냥 꽁꽁 얼어붙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트함대는 겨울철 기동이 어렵고 흑해함대는 터키라는 지정학적 관문 때문에 대서양으로 나가기가 늘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후변화로 북극해가 완전히 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그토록 원하던 수많은 자연 부동항을 한꺼번에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와, 듣고 보니 갑자기 100년도 더 된 역사책에서 읽었던 장면이 딱 떠오르네요. 그 러일 전쟁 때 발트 함대가 일본하고 싸우려고 발트해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빙 돌아서 오다가 결국 지쳐서 졌다는 그 얘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이 부동항 문제랑 직결되는 거였군요. 바로 그 뼈아픈 역사적 경험입니다. 당시 발트 함대가 220일 동안 29,000km를 항해했죠. 만약 그때 북극 항로가 열려 있었다면 그 거리는 3분의 1로 줄었을 겁니다. 세상에 3분의 1이요? 네. 어쩌면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 기억이 오늘날 러시아가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극의 주도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강력한 동기부여가 옆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판을 키우는데 사실 이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몇 년 전에 미국 알래스카 상공에 러시아 폭격기가 중국 폭격기를 같이 나타나서 미국을 긴장시킨 일이 있었잖아요. 중국은 이 판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최근 들어서 정말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아예 북극 항로 공동 실무 기구를 만들자고 합의했을 정도니까요. 공동 실무기구요? 네, 중국은 이걸 북극 실크로드라고 부릅니다. 자신들의 그 유명한 1대1로 구상이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이제 북쪽으로는 북극까지 확장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러시아 입장에서 북극은 자기네 앞마당이나 다름없는데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플레이어가 들어오는 게 마냥 반갑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협력 언제까지 갈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필요에 의한 협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고 중국은 에너지 자원과 새로운 항로가 필요하죠. 아,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복잡하겠군요. 물론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잠재적 경쟁자죠. 뭐랄까, 러시아는 북극 항로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중국은 그 길의 주요 주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서방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서 일단 손을 잡고 있지만 언젠가 북극의 이익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갈등의 소지가 있죠. 지금은 그 갈등이 그냥 수면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저렇게 손을 꽉 잡고 있으니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미국의 대응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이었어요. 동맹국 영토를 사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파격적이었는데 아니 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걸까요? 그만큼 그린란드가 가진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원이에요. 석유, 석탄은 물론이고 어마어마한 양의 희토류가 묻혀 있죠. 희토류요? 네, 이 희토류가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배터리, 최첨단 미사일까지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라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적 가치입니다. 북극해의 길목을 딱 지키는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항공모함 같은 것이죠. 단순히 자원이나 군사적 위치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 미국의 진짜 우려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국의 진짜 우려는 바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여줬던 전례, 이른바 남중국해 플레이북 때문입니다. 남중국해 플레이북이요? 군사기지로 만들어버리면서 영유권을 주장해왔잖아요. 미국은 중국이 그린란드 주변의 작은 섬이나 암초를 인프라 투자 같은 명분으로 확보한 뒤에 남중국해에서처럼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는 겁니다. 아, 중국의 그 패턴을 미리 읽고 아예 싹을 자르겠다. 이런 의도였군요. 그렇죠.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아예 사서 그런 빌미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아주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셈이죠. 물론 덴마크가 어이없어 하면서 거절했지만 그 발언 하나만으로도 북극에 대한 미국의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응은 이런 파격적인 발언 외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뭐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는 일관된 전략인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를 가리지 않고 아주 포괄적이고 또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양 에너지 전략을 발표해서 북극 대륙의 석유 시추 탐사를 승인하면서 경제적 진출의 포문을 열었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죠. 기존의 북극권 정책조정관을 대사급 특사로 격상시키고 향후 10년의 청사진을 담은 북극 10개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오, 특사로 격상시켰군요. 네, 동시에 나토 소속 북유럽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에서 하던 항행의 자유 작전을 북극해로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야, 들어보니 결국 북극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새로운 지정학적 화약고가 되고 있다는 말이네요. 이런 팽팽한 긴장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현재 북극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북극 이사회의 한계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북극 이사회라는 게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말 그대로 정부 간 협의체에 불과합니다. 아, 구속력이 없군요. 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 틀을 그냥 깨고 나와서 독자적인 북극위원회 같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 수도 있는 아주 불안정한 구조인 거죠. 기존의 규칙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군요. 그런 불안정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오히려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는 판을 흔드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는 데 기여하는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청색 경제, 블루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통해서죠. 청색 경제요?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서 바다와 같은 이 푸른 공간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되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런 경제 모델입니다. 북극 개발은 기후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게 핵심 과제거든요. 아, 개발과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에서 한국이 가진 기술력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첫째로 한국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 바로 조선업입니다. 얼음을 깨면서 나아가는 쇠빙선, 그리고 얼음의 충격을 견디는 특수 선박인 내빙선, 건조 기술. 이게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만 보유한 첨단 기술이거든요. 북극 항로의 핵심인 LNG 운반선 건조 기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아, 북극 항로를 다니려면 그런 특수 선박이 필수적이겠군요. 그럼 우리가 그 길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네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배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북극 항로가 상시 운항되려면 항만 같은 인프라 시설이 필수적인데 여기서 우리가 가진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이 중요해집니다.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에코플랜트 건설 모델을 우리가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주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을 넘어서 북극 개발의 어떤 철학과 표준을 제시하자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슬란드 같은 어업 국가에 우리가 가진 친환경 전기 어선 기술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도 가능하겠죠. 이제는 다른 나라가 만든 규칙을 따라가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는 리더가 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조들은 긴장을 완화하고 모두가 평화적으로 협력할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이 화약고의 심지를 뽑아낼 묘안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0년 전에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은 적이 있어요. 바로 스발바르 조약이라는 아주 현명한 선례가 있죠. 스발바르 조약이요? 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승전국들이 북극에 스발바르 제도를 두고 맺은 약속입니다. 내용은 아주 명쾌해요. 이 섬의 영유권은 노르웨이가 갖는다. 하지만 섬에 있는 석탄 같은 자원은 조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공유한다. 오, 영토 문제는 명확히 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은 나누는 아주 현명하고 평화로운 해결 방식이었죠. 이 조약이 오늘날 북극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합의와 공존의 길을 보여준 역사적 사례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은 어떤 외교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면서도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중립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죠. 덕분에 많은 국가로부터 북극의 평화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 신뢰받는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극지활동진흥법 같은 국내법을 제정해서 제도적 기반도 착실히 마련해두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북극은 더 이상 낯선 미지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 미래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군요. 네, 30년 전만 해도 그저 지도 속의 하얀 공간이었던 북극이 이제 인류에게 남겨진 마지막 기회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녹아내리는 빙하 위에서 우리는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게 될까요? 아니면 100년 전 스발바르 조약처럼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북극에서의 선택은 21세기 국제관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